내가 죽인 부모의 그 아이를 이제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작은 산골 마을의 평범한 절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겉보기에는 자비로운 승려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7살 혜준이. 이 아이와 그녀 사이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인연이 숨어 있었는데 스님, 저 배고파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다가온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죄는 씻을 수 없지만 그 아이의 미소 하나면 오늘 하루는 살 이유가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연속. 새벽 4시 반 나는 월선사 법당에 홀로 앉아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50셋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 시간만큼은 내게 소중했어요. 다른 스님들이 일어나기 전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시간이 말이죠. 나무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내 목소리가 적막한 법당을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이맘때면 이렇게 혼자 앉아 연부를 외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부를 해도 마음 깊은 곳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불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산자락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 월선사는 정말 외진 곳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깊은 산속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곳을 택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70대의 주지 스님인 해안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계셨어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군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연 스님은 항상 이 시간에 예불을 올리시네요. 벌써 3년째 그러고 계시잖아요. 3년. 내가 이곳 월선사에 온 지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탈북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곳에 정착한 지 3년이 지났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면 부처님 앞에 더 자주 나오게 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어른께서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지만 내 눈빛에서 깊은 아픔을 읽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마을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을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월선사에서는 주변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나서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재료를 살펴봤어요. 감자, 양파, 당근, 그리고 어제 신도분이 가져다 주신 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만들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9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절로 찾아왔어요. 모두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7살짜리 혜준이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혜준아 안녕. 오늘도 일찍 왔구나. 혜준이는 나를 특히 따랐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일하러 나가시는 바람에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월선사가 혜준이에게는 제 집같이 편안한 곳이었어요. 스님, 오늘 밤 뭐예요? 혜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감자조림이랑 미역국 만들었어.
맛있을 거야. 나는 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밀려왔지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나섰어요. 몸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돌며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도 내 일과 중 하나였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 스님이에요. 아, 스님 오셨네. 어서 들어오세요. 80대의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밥은 제때 드시고요? 스님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 요즘 마을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보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개발을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내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이런 외진 곳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나는 다시 월선사로 돌아왔어요. 저녁 예불을 올린 후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내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자 낡은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북한 정찰 총국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의 나 자신을 잊고 싶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손으로 몇 사람의 숨을 끊었는가. 나는 내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젠 돌려야지 내 업이라도. 매일 밤 이렇게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저질렀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혜준이 같은 아이들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절은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군번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어르신들을 돌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어요.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9시가 되어도 혜준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늦거나 오지 않는 날도 있었거든요. 혜준이 안 왔네요? 함께 온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왜 안 왔을까? 나도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혜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혜준이는 한 번도 연락 없이 이렇게 오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내가 해안 스님께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나는 서둘러 혜준이 집으로 향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더욱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혜준이요? 어제 저녁부터 안 보였어요. 부모님도 찾으러 다니시던데 밤새 못 찾으셨나 봐요. 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준이가 실종된 것이었어요. 서둘러 월선사로 돌아와 해안 스님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실종이라니. 해안 스님도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이웃분 말로는 어젯밤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대요.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준이의 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직접 혜준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혜준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혜준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준이가 마지막에 어디서 목격됐는지 아세요? 내가 마을 이장님께 물었습니다. 글쎄요. 사흘 전에 절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절 근처? 나는 다시 월선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혜준이가 자주 다니던 길, 좋아하던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절 입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없던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내가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 손이 떨렸어요. 그 금속 조각에는 특별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북한군 훈련소에서 사용하던 식별표의 일부였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목걸이의 일부였어요. 혜준이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목걸이 말입니다. 나는 그 목걸이를 자주 봤었는데 혜준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었거든요. 혜준이 목걸이가 왜 여기에? 나는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목걸이에 새겨진 표시가 점점 선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표시는 분명 북한 정찰총국 훈련소에서 사용하던 것이었거든요. 나도 과거에 똑같은 표시가 새겨진 식별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왜 여기에?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북쪽 훈련소에서 쓰던 쇠조각. 이게 왜 여기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훈련소에서의 잔혹한 시절, 동료들과 함께 받았던 암살 훈련, 그리고 탈북하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나는 목걸이를 꽉 쥐고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절 입구 근처 덤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었어요. 어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들이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특별한 패턴을 가진 신발의 것이었어요. 나는 그 발자국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전용 신발의 발자국이었거든요. 나도 과거에 똑같은 신발을 신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온 거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과거 정찰총국에서 훈련받았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혜준이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과거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나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스님, 혜준이 소식은 어떻게 됐나요? 해안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군번줄을 꺼내 혜준이의 목걸이와 함께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두 개의 금속 조각에 새겨진 표시가 분명히 같은 계열의 것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절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지만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거든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혜준이의 실종은 분명 내 과거와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혜준이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동안 더 기다려봤지만 경찰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혜준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며칠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해안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들이 많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탈북할 때 가져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 약간의 현금,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도구들이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검은 승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의 내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스님이 아닌 그냥 평범한 여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조선족 사투리를 연습했습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위장 신분이었거든요. 그쪽 일 좀 압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봤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나는 술집과 여관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빨랐거든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입이 가벼워지기 마련이니까요. 아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요? 한 술집 사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여기서 일자리 좀 구하려고요. 나는 자연스럽게 조선족 사투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일자리가 쉽지 않은데. 근데 특별한 일이라면 모를까? 특별한 일이요? 아, 그냥. 성진빌라 쪽에서 사람 구한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그쪽은 좀 위험해 보여서. 성진빌라.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며칠 더 수소문한 결과 성진빌라는 마을 외곽에 있는 폐건물 단지였어요. 그곳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성진빌라에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술집에서 또 물어봤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밤에 큰 차들이 자주 드나든다더라고.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고,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말에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혜준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틀 후 나는 성진빌라 근처를 정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건물들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드나드는 흔적이 있었어요. 특히 지하로 향하는 입구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성진빌라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밤 11시쯤 되니까 정말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확실히 조폭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도식 형님. 오늘 물건 3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섬뜩했어요. 혹시 사람을 물건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그들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죠.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진빌라 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직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뭐, 여기가 뭐라는 곳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쪽 일 좀 압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하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과거 정찰총국에서 배운 눈빛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내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잠깐 기다려.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여기 이상한 여자가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죽는다고 생각해. 나는 성진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그냥 사무실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마대진이야. 당분간 나한테 보고해. 근육질의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혜진이라고 해요. 나는 준비해둔 가명을 댔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거기서 뭘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로 사람 상대하는 일이요. 마대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떤 종류의 일 말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일은 잘할 수 있다고만 하겠습니다. 흥미롭네. 그럼 일단 며칠 지켜보자. 그렇게 나는 성진 빌라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청소나 심부름 같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곳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분명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마대진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잠깐 열린 문 사이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혜준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혜준이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마대진과 다른 조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도식 형님이 내일 직접 오신다고 하네. 그럼 그 물건들 정리는 언제 하는 거야? 형님이 직접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실 거야. 특히 어린 것들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하시더라. 어린 것들이라는 말에 내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혜준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도식이라는 사람이 이 조직의 우두머리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가 오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장도식이라는 남자가 성진 빌라에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오랫동안 위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냄새가 났어요. 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마대진, 요즘 일은 어때? 도식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조롭습니다, 형님. 새로 들어온 물건들도 상태가 좋고요. 그래, 한번 봐야겠네. 도식과 마대진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기회를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어요. 지하 계단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건 어린 놈이네. 몇 살이야? 7살입니다. 건강 상태도 좋고 혈액형도 희귀한 편이라 값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혜준이가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대진이 계단 위를 올려다봤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너 뭐해? 마대진이 계단을 올라오며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물걸레를 떨어뜨려서 나는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위에서만 해. 지하는 함부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대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대진이 나를 불렀어요. 혜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정말 중국에서 온 거 맞아? 마대진이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투가 좀 이상해.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뭔가 훈련받은 사람 같은데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들킨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요?
무슨 훈련 말이에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고 앉는 자세도 그렇고 군대 다녀온 사람 같아. 아, 그거요? 중국에서 경비 일할 때 좀 배웠어요. 기본적인 호신술 같은 거요. 마대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신술? 그럼 한번 보여봐. 갑자기 그가 내게 주먹을 날렸어요. 반사적으로 나는 그의 공격을 맞고 비틀어 버렸습니다. 마대진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야. 마대진이 일어나면서 나를 다시 봤습니다. 이거 진짜 호신술 수준이 아닌데? 이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일 좀 안다고.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생각하시는 그런 일 말이에요. 마대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너 북쪽 사람이야?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진짜 대박이네. 마대진이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식 형님께 보고해야겠다. 얼마 후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마대진이 너에 대해 얘기해줬어. 북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도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뭘 했는데? 일반 군인이었어? 정찰 총국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섞어서 대답했어요. 특수 임무를 수행했죠. 도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찰 총국이라. 그럼 사람 죽이는 일도 해봤겠네?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도식이 웃었어요. 직설적이네. 마음에 들어. 그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업을 해.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사업 말이야. 어떤 사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장기 사업이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지. 특히 어린애들 것이 인기가 좋아. 내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군요. 확실히 수익성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신력이 강해야 하고 필요하면 위험한 일도 할 수 있어야 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식이 나를 다시 바라봤어요. 북쪽 사람답게 잔인하더군. 근데 눈이 너무 따뜻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 혜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내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도식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반응이 이상한데? 혹시 그 애를 아는 건 아니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 울음소리가 좀 거슬려서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거슬린다고? 도식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북쪽에서 사람 죽이는 일 했다는 사람이 아이 울음소리에 반응한다고? 마대진, 이 여자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마대진이 나를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 경찰 아니야? 도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면 그에 관련된 사람이거나 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내 마음이 급해졌어요. 혜준이가 바로 아래층에 있는데 이대로 들키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혜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더 크게, 더 절망적으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뭐? 도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네요. 조용히 시키고 올게요. 나는 최대한 냉정한 척하며 말했어요. 도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 하지만 마대진이 함께 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마대진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혜준이를 만날 수 있을 거였어요. 지하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이 있는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방에서 혜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방인가 보네요. 마대진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 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님? 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마대진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는 애야? 마대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절에서 밥 먹으러 온 애들 중 하나 같네요. 얼굴이 익숙해서.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방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누구야? 뒤쪽 그림자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하연철.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뭐? 하연철이 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지연이야? 마대진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하연철은 내 과거 동기였습니다. 같은 훈련소에서 함께 암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지연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연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하연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거지. 너처럼 운 좋게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 도망쳤다고? 나는. 마대진, 잠깐 나가 있어.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 하연철이 마대진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식 형님이. 내가 책임질게. 나가 있어. 마대진이 나간 후 하연철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살아 있었구나. 너만 살아남고 나머진 다 죽었어. 무슨 소리야? 너도 살아있잖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 하연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탈북한 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 이 일까지 하게 됐어. 살기 위해서 말이야. 나는 혜준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연철아, 이건 아니야.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다니. 지연아, 너는 몰라. 여기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이런 짓? 하연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는 깨끗하게 사는 건가? 우리가 북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고?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과거의 죄는 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무죄야.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무죄? 하연철이 웃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죽인 사람들 중에도 무죄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때는 왜 안 그랬어? 그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부모 기억나? 하연철이 갑자기 물었어요. 뭐? 이 아이 부모. 우리가 3년 전에 처리한 부부 있잖아. 정보원 색출 작전 때 말이야.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탈북 직전에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가 있었어요.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부부를 제거하는 임무였습니다. 설마, 맞아. 이 아이가 그 부부의 아들이야.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마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나는 혜준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혜준이가 가지고 다니던 목걸이, 그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던 목걸이가 북한군 훈련소 표식이었던 이유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우리 훈련소 출신이었나 봐. 내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리고 손자인 이 아이가 우리 손에 들어온 거지.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연철아, 제발. 제발 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연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연아, 우리는 이미 이 아이 부모를 죽였어. 이제 와서 양심을 운운하는 건 웃기지 않아? 나는 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혜준아,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혜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되었어요. 과거의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연철아, 이 아이만은 보내줘. 안 돼.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야. 내일 아침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수술이라는 말에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아,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하자. 어차피 우리 둘 다 손에 피가 묻은 사람들이잖아. 싫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하연철이 허리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너를 여기서 보낼 수는 없어. 총구가 내게 향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혜준이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선택해. 너 혼자 죽을래?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죽을래? 나는 혜준이 앞으로 몸을 던졌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악! 내 어깨에 총알이 박혔어요. 피가 흘러나왔지만 혜준이는 무사했습니다. 스님, 혜준이가 울부짖었어요. 괜찮아, 혜준아. 나는 아픈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연철이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준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월선사 요양실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아팠어요. 해안 스님이 내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스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해안 스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에? 나는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어요. 총상을 입으셨더군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계속 절로 데려가 달라고 하시길래 그때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하연철, 혜준이, 그리고 총소리. 혜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혜준이요? 그 아이는 아직 실종된 상태인데 혹시 스님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나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혜준이를 구하지 못하고 혼자만 도망쳐 나온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들 손에 있었어요. 스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총상까지 입으시고 해안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과거를 혜준이의 사연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스승님.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해안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연 스님 3년 동안 지켜봤지만 당신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스승님,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해안 스님이 나가신 후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준이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무사하기는 한 걸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하연철이 말했던 것. 혜준이의 부모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3년 전 탈북 직전에 수행했던 마지막 임무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부부를 제거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때 나는 망설였었어요. 그 부부에게서 아기를 느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죠? 여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잘 키워주실 거야. 우리 아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남자가 흐느끼며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그 부부의 아들이 바로 혜준이었던 거죠. 내가 죽인 사람들의 아이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 부모를 죽였던 건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내가 부모를 죽인 아이를 내가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더욱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혜준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것도, 그 아이가 나를 믿고 따라준 것도, 모든 게 너무 잔혹한 운명이었어요. 나는 모든 죄업을 이 아이를 살리는 것으로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죄는 지울 수 없지만 적어도 혜준이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 했어요. 이틀 후 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혜준이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야 했습니다. 나는 방 구석에 숨겨둔 오래된 가방을 꺼냈어요. 탈북할 때 가져온 것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침, 작은 칼, 그리고 몇 가지 특수 도구들이요. 이제 정말로 과거의 나로 돌아가야 하는군. 나는 그 도구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몸을 추스른 나는 사찰에 남긴 내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월선사 뒤편에는 오래된 터널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마을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을 통해서 성진 빌라까지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숨어서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나는 검은 옷을 입고 터널로 향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터널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약 30분 정도 걸어가니 마을 근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진 빌라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경비가 더 삼엄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망간 후 경계를 강화한 모양이었어요. 나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찰 총국에서 배운 침투 기술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사용하는 기술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하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도식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하연철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지만 내일이면 끝날 거예요. 내일 아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술을 마시고 있거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서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준이가 있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과거에 배운 기술로 조용히 열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혜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스님?
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쉬, 조용히 해야 해. 나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어요. 혜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무척 야위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마. 나는 혜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참 감동적인 재회네. 뒤돌아보니 하연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예상했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이야. 혜준아, 내 뒤에 숨어. 나는 아이를 등 뒤로 밀어내며 하연철과 마주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리는구나. 하연철이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연철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이 아이만은 보내줘. 안 된다고 했잖아. 이미 계약이 끝났어. 그 순간 나는 품에서 독침을 꺼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에서 쓰던 그 독극침이었어요. 3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무기였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침? 하연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지연아, 총을 가진 나한테 침으로 덤비겠다고? 해보면 알겠지. 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하연철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나는 이미 옆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지만 빗나갔습니다. 한순간의 틈을 노려나는 하연철의 손목을 잡고 독침을 찔렀어요. 하연철이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이 독침이 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1시간 정도는 몸을 못 쓸걸.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연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독이 퍼지면서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혜준아, 이제 나가자. 나는 혜준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이미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소리를 듣고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조직원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나는 혜준이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과거 훈련소에서 쓰던 전용 손칼이었어요. 길을 비켜. 나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여자 하나가 우리 모두를 상대하겠다고? 첫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었어요. 나는 혜준이를 바닥에 살짝 내려놓고 그를 상대했습니다. 칼로 그의 손목을 베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한 후 목 뒤를 쳐서 기절시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좁은 복도를 이용해서 그들이 한 번에 달려들지 못하게 했어요. 한 명씩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그 죗값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 나는 마지막 조직원을 쓰러뜨리며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은 죽어도 모자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도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혼자서 내 부하들을 다 쓰러뜨리다니. 도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길을 비켜.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아. 피를 보고 싶지 않다고? 도식이 크게 웃었어요. 북한 정찰 총국 출신이 지금 양심을 운운하는 거야? 맞아.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나는 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내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부모를 내가 죽였거든. 도식의 표정이 순간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내 마지막 속죄야. 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고. 속죄라. 도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속죄 같은 건 없어. 죽인 건 죽인 거고 그게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거야. 도식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럼 둘 다 여기서 죽어.
그 순간 나는 혜준이를 뒤로 밀어내고 도식에게 달려들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내 팔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도식의 손목을 잡고 총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도식이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2년이 도식이 다시 총을 겨누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손칼로 그의 손목을 베었어요. 도식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도식이 상처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나는 도식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에 칼을 댔습니다. 움직이면 죽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준아, 이제 정말 나가자. 나는 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도식이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곧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나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들었어요. 혜준이도 내 옆에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아동 유괴 및 장기매매 혐의로. 경찰관이 말했어요. 도식과 다른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연철도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나갔어요. 당신도 함께 와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혜준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스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혜준아. 이제 안전해.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준이를 구했지만 이제 내 과거도 모두 밝혀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혜준이만큼은 살렸으니까요. 스님, 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고마워요. 그 말에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미소 하나면 오늘 하루는 살 이유가 될 것 같았어요. 경찰차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살인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혜준이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피고인 지연,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방청석에는 해안 스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혜준이가 있었습니다. 혜준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이가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북한 정찰총국 출신으로 탈북 후 승려가 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아동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월선사에서의 평온한 일상,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던 시간, 어르신들을 돌보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정찰총국 요원으로 일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 죄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혜준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를 제가 죽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중에 운명처럼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나를 바라봤어요. 아직 어린아이는 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어르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나서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늦었다면 혜준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준이를 바라봤어요.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미소 하나면 오늘 하루는 살 이유가 됩니다. 재판부는 1시간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혜준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었어요. 아이도 천진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지연은 살인미수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가 아동구조였고 피해자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혜준이와 해안 스님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스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혜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해안 스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준이도 이제 월선사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것 같네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돌봐야죠. 정말요? 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월선사로 돌아가는 길에 혜준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앞으로 저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혜준아, 나를 엄마 스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엄마 스님? 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응, 엄마 스님. 혜준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엄마 스님. 그렇게 우리는 월선사로 돌아왔습니다. 혜준이는 이제 정말로 내 아이가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자가 된 거죠. 그날 저녁 나는 혜준이와 함께 저녁 예불을 올렸어요. 아이는 아직 연부를 외우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나무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내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어요. 예불을 마친 후 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스님, 부처님께 뭘 빌었어요? 혜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빌었어. 저도 빌었어요. 엄마 스님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빌었어요.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밤이 되어 혜준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과거의 죄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를 안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혜준이라는 소중한 이유가 말이죠. 죄는 씻을 수 없지만 그 아이의 미소 하나면 오늘 하루는 살 이유가 된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혜준이와 함께할 새로운 하루를 말이에요. 월선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안이 깃든 고요함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혜준이와 함께라면 어떤 내일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